아버지 친구분께서 농약을 드셨다고요? 그렇죠. 좀 안 좋게 되셨는데.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오늘 들려주실 이야기는 대충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제가 중학교 때 아빠 아시는 분이 네. 농약을 드시고 좀 안 좋게 되셨는데 그분하고 마지막 통화를 하고 그분의 이상했던 이야기를 좀 가지고 뭐라고요? 왔어요. 아버지 친구분께서 농약을 드셨다고요? 그렇죠. 좀 안 좋게 되셨는데.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제 아버지의 친구 중에 거래처에서도 일을 같이 하던 아저씨가 한 분 계셨어요. 편하게 영규 아저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영규 아저씨는 참 밝고 유쾌한 분이었어요. 늘 농담도 하고 사람들을 다 즐겁게 만드는 분이었거든요. 편하게 해주던 분이라서 아빠 친구들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던 분 중 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저씨가 집에 오면 마치 친척 삼촌처럼 반가워했고 용돈도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저씨의 모습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저씨는 이혼을 하고 혼자 아들과 딸을 키우게 되었는데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 아저씨의 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 때문인가 아저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졌고 항상 술에 절어 있었다고 할까요? 예전에는 반듯했던 옷차림도 점점 흐트러지고 머리는 떡져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면 쩐내 같은 냄새랑 술 냄새, 담배 냄새가 뒤섞인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냄새가 났어요. 어린 제가 느끼기에도 역겹다 싶을 정도였죠.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아저씨의 눈빛이었어요. 저희 부모님 사무실에 들러서 종종 마주치면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얼굴을 가만히 바라만 봤습니다. 웃는 것도 화난 것도 아니었는데 부리부리한 큰 눈으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 순간 숨이 막히고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눈빛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부모님한테 아저씨가 날 자꾸 무섭게 쳐다보는데 라고 말했지만 부모님이 대답하시길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너 보니까 죽은 딸 생각나서 그런 거라고 핀잔을 하시더라고요. 아저씨는 주변에 돈을 많이 빌리기도 했습니다. 그 돈은 전부 도박이나 술 마시는 것으로 흘러들어갔고 결국 사람들은 하나 둘 아저씨를 멀리하기 시작했죠. 아빠도 몇 번이고 돈을 빌려줬고 그 때문에 엄마가 크게 화를 낸 적도 있었어요. 그 무렵부터 아저씨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멀쩡한 집이 있으면서도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요. 아저씨가 하는 말로는 집에 들어가면 죽은 딸이 나타난다고, 밤마다 딸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딸이 자기 방에서 혼자 울고 있다고. 아저씨는 늘 그렇게 말하며 집 앞에 세워둔 트럭 안에서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컵라면과 소주로 연명하면서 밤마다 그 좁은 차 안에서 웅크린 채 잠을 잤다고 해요. 그리고 만취를 하면 꼭 어디론가 사라지곤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찾으러 나서면 아저씨는 늘 거의 같은 곳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죽은 딸이 묻힌 무덤 근처의 산. 그곳에서 아저씨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그랬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입을 모아 말했어요. 딸이 아빠를 불러내는 거라고. 자꾸 딸한테 이끌려가는 거라고. 그런 말들이 오가면서 아저씨의 모습은 점점 사람들 눈에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뭔가 귀신에 홀린 듯한, 귀신에 붙잡힌 듯한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아버지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영규 아저씨였어요. 그때 제 방이 안방 바로 옆이었는데 저 역시 그 벨소리에 놀라서 함께 깼습니다. 아빠가 비몽사몽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 영규 아저씨가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던 엄마는 놀라서 119에 신고를 했고 결국 산속에서 아저씨를 발견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산에 오르다가 비탈에서 굴러 떨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해요. 아들 빼곤 가족이 없던 아저씨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던 아버지는 아저씨의 술주정을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딸이 꿈에 나왔어요, 형님. 손을 잡고 무섭다고 같이 가자고 울었어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죽을 겁니다. 저는 죽을 거예요. 곧 죽을 거예요. 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다들 술에 취해 하는 소리라고 넘겼지만 아버지는 그때 아저씨의 떨리는 눈빛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아저씨는 집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마당에 트럭에만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부모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땡땡이가 같이 가자고 울어요. 지금 농약을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지금 약을 먹을 거예요. 형님, 전 죽을 겁니다. 전 죽을 거예요. 부모님은 몇 번이고 112와 119에 신고를 했고 전화를 받은 다른 사람들도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고로 출동을 하면 아저씨는 늘 술에 취해 쓰러져 있거나 차 안 혹은 마당 구석에 널브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들이 반복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아저씨는 도박꾼, 술주정꾼을 넘어 민폐덩어리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평소보다 이른 저녁 9시 50분쯤이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는데 벨소리가 울렸고 발신자는 영규 아저씨였습니다. 이번엔 엄마가 전화를 받았어요. 수학이 너무 아저씨는 엄마의 목소리에 횡설수설하더니 갑자기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전화가 걸려왔고 이번엔 아빠가 받았습니다. 아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지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산에 농약을 가지고 왔어요. 평소와 똑같은 레파토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또 어디냐, 뭐 하는 거냐 다그쳤지만 아저씨는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걸어와서는 울부짖었습니다. 형님, 저 농약을 마셨습니다. 농약을 마셨어요. 농약을 먹었다고요. 엉엉엉. 저는 이제 죽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요. 아버지가 진정을 하고 어디나고 몇 번을 되물어도 대답하지 않고 괴롭게 울던 아저씨는 이번에는 진짜 어딘지 모르겠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죽을 거라고 반복하고 울었습니다. 119에 구조전화를 하고 잠도 못 자고 한숨만 쉬며 기다리던 도중에 아저씨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급하게 받던 아버지가 영규야! 라고 불렀지만 상대편에선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어요. 다만 부시럭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시럭 바스락거리며 뭔가 작게 꺽꺽 하는 숨 넘어가는 소리. 그리고 전화가 바로 끊어졌습니다. 몇 시간 뒤 아저씨는 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저씨가 쓰러져 있던 자리에는 빈 소주병이 여러 개 흩어져 있었고 농약통도 비어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 말로는 술에 농약을 섞어서 마신 게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농약 특유의 냄새나 맛이 워낙 독해서 그냥은 마시기 힘들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정확한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부검도 하지 않았고 그냥 그렇게 아저씨의 몸은 화장되었고 어딘가에 부러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주변 사람들은 그 아저씨 얘기만 나오면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죽을 사람은 결국 다 그렇게 된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결국 아빠를 데려간 거지 꿈에서 같이 가자고 했다더니 결국은 데려갔네 라는 이야기도 종종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마지막으로 받았던 아저씨의 전화, 이상한 신음소리만 가득했던 그 전화통화요. 아버지도 엄마도 저도 똑똑히 들은 그 통화 기록이 아저씨의 휴대폰 발신 내역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에 대한 뒷이야기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아저씨의 딸 말이죠. 사실은 딸은 아저씨와 함께 있을 때 공장 마당에서 사고를 당했대요. 가볍게 술을 한잔하고 차를 후진하던 거래처 트럭에 치인 거였다고요. 그런데 아저씨가 돈을 받고 그 일을 단순 사고로 덮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람이 그럴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그래서였을까요? 아저씨의 딸은 자신의 아버지가 모든 걸 덮어버린 것을 원망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버지를 불러내고 결국 끝내 아버지를 데려간 건 아닐까요? 아저씨의 아들은 아저씨의 장례식 이후 사촌 집을 전전하다가 가출을 했고 그 뒤로는 아직까지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류애를 상실시키네. 저는 항상 사람만 사는 일에는 인류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 이야기 속 그 영규 분이 좀 마음이 많이 무너진 인생을 사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죄책감에 찌들지 않았을까요? 다 이게 인과응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인과응보. 전 형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그 이야기를 듣고 딸이 계속 이제 집에 귀신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어쩌면 그 딸을 돈 주고 판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투영된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환상으로 만들어낸 내가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존재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그 생각이 더 들었던 게 만약에 부모라면 이제 딸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제 생각에는 딸이 귀신으로라도 나한테 좀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죄를 안 졌으면.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이제 죄를 지었거나 뭔가 불편한 마음에 이제 만들어진 약간 좀 허상 같은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에서 이어져가지고 그 아저씨분의 핸드폰에 통화 목록을 보면은 여기 이제 부모님의 번호가 적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또 없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미스테리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경찰이 죽은 사람 그거 핸드폰 마지막 기록이나 통화 같은 걸 다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있었고 해서 부모님 따라가서 뭐 얘기도 듣고 이랬는데 경찰분들이 통화 내역서를 떼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통화 들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대에는 전화 통화가 전혀 없었던 거죠. 아저씨가 저희가 받았던 그 시간 1시간 전후로는 전혀 통화 내역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전화를 받았고 우리도 얘기를 들었고 근데 왜 없느냐고 하니까 경찰도 다른 전화번호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물으시더라고요. 저희 아빠 핸드폰에는 분명히 아저씨 이름이 떠 있었어요. 그 오류일 수도 있다곤 하는데 근데 1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그 와중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경찰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일 걱정된 게 그분 아드님이 저보다 1살인가 많았었거든요. 그랬는데 진짜 아무도 안 챙겨주고 아빠도 안 챙겨주고
그 후에 연락 끊겼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살아는 있나,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닌가. 지금은 아예 관심도 안 가지고 안 찾더라고요. 친척들도. 자, 좋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좀 무거운 얘기로 이렇게 시작하긴 했는데 우리 보미님께서 그래도 겪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또 제보해 주셨는데, 과연 돌아가신 분의 따님이 찾아온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찾아왔을까, 혹은 그 마지막 통화는 어떻게 됐을까, 정말 미스테리가 많은 이야기 중 하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아드님이 있다면 빠르게 조속하게 열심히 잘 사시길 바랍니다. 윤시원의 괴담자였습니다. 우리 보미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